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에 대한 결과가 가장 주목되고 있습니다. 출구 조사 결과도 주목되는데요. 네, 한편 결과를 섣불리 전치기 힘든 승부가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당선자의 윤곽이 언제쯤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관련 내용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새 대통령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막판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판세를 저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속속 앞서 취재 기자를 통해서도 잠시 들었습니다만 일부 승리가 나온 지역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접전을 달리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막판까지 나왔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판세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여론조사가 전국형으로 봤을 경우에는 미국의 특수한 선거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선거에다 투표로 연결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든 후보가 전체 지지율은 한 10% 정도 높은 걸로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2016년에 뼈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치고 있고 많은 주는 이미 그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 있어서 그쪽에는 거의 결정이 되나 봐야 되고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6개의 그 경합주 판세가 지금도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두시나요? 저는 사실은 우리 전문가라 그래도 사실 자기가 바라는 쪽에 끌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2016년에 트럼프가 하도 파격적이라서 이런 분이 세계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가 안 될 것이다로 이렇게 끌려가다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저는 민주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예를 들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지금 한 85% 결렬했는데. 그래도 그거는 플로리다는 트럼프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일단 점을 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플로리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굉장히 재밌죠, 사실은. 우리의 선거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저희가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재미있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저희 모두 지금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김태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6년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신반의하는 경향이 있죠. 바이든이 우세하다고 나오긴 했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버렛 대법관을 임명하는 한 수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기에는 우편 투표에 대한 소송 문제 때문에 했을 거라고 보지만 플로리다를 보시면 히스패닉 인구가 많잖아요. 쿠바에서 망명한 소셜 컬처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베럿을 안 치면서 국면을 그쪽으로 끌고 간 게 어떤 낙태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표심 결집 효과가 분명히 내부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도 플로리다가 지금 현재 80% 개표부터는 트럼프가 또 앞서는 경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저는 아직 우리가 졌다고 단정 내기는 어렵다. 그리고 굉장히 이 투표를 좀 더 플로리다에서 만약 트럼프가 이긴다면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유세지,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지도 뭔가 상징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합주만 돌고 있죠. 우리가 지금 부울경이나 충청, 수도권만 돈 거죠. 사실은 지금 막판에 중요한 지역들, 멜라니아 여사라든가 다 그런 지역들을 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2016년에도 많이 예상이 틀렸듯이 러스트벨트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표심이 중요하고 펜실베니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한 도시권 인구는 당연히 바이든을 지지하지만 펜실베니아 외곽으로 나면 굉장히 또 시골에 있는 쇠락한 공장 도시들을 여행을 하면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쪽의 표심들을 저희가 또 무시할 수 없다고 봤을 때는 이런 경합지들 위주로 유세를 돈 거는 당연하고요. 그런 어떤 유세 효과들이 굉장히 또 그런 시골 지역에서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미 사전 투표를 끝낸 우편 투표나 이런 부분들은 바이든에 대한 표심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막판에 그런 공화당 표들, 특히 서버브 우먼이라고 얘기하는 시골 지역의 여성 표들까지도 결집을 한다면 우리가 펜실베니아 또 단순하게 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유세 이야기가 나와서요. 그러니까 그동안
막판에는 바이든 후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장 유세에 나섰습니다만 네. 그동안 그 몇 개월 동안 바이든 후보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좀 현장 유세보다는 비대면 유세도 좀 많이 강화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오늘 이 결과를 통해서 그런 유세 방식에 의한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향도 좀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좀 더 어떤 유세 방식이 좀 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미국의 그 요새 제가 직접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갔더니 꼭 무슨 그 종교 집회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뛰어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예. 있는데 네. 그런 분위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살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약점은 코로나에 그 제도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그것이 별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반대를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가는 거고. 네. 그 결국은 또 바이든 후보는 좀 차분한 식의 어떤 합리적인 대응을 하려고 그러는데 감정과 이성의 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번에 그 미국의 유권자들이 정말 그 감정에 휩쓸려서 2016년 투표를 할지 아니면 지난 4년을 되돌아보고 미국의 영향력 상실이라든가 이런 식의 측면을 보고 이성적인 투표를 할지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득표율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50점이 바이든 후보가 48.7%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선거인단 수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85명으로 더 앞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선거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전체 득표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아직 투표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거기가 민주당이 텃밭이거든요. 거기가 개표가 나와야만 전체적인 어떤 그 투표수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이제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나오는 것은 예. 아직 투표가 끝나진 않았지, 개표가 끝나진 않았지만 워낙 그 초반 개표 결과가 그리고 전통적인 강세 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저는 그 아까 오하이오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예. 제가 오하이오에 좀 오래 살았었거든요. 예. 오하이오를 이긴 사람이 항상 이긴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 오하이오 내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분류도 거의 공화당 유리한 걸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단 큰 말이죠. 차로 앞서고 있는 예, 상황이죠. 예. 지금 현재 40% 개표를 했는데 10몇 퍼센트 차이가 있어서 이게 오하이오까지 넘어가면 지금 예상되는 펜실베이니아라든가 위스콘신, 미시간 북부의 러스트벨트 민심이 돌아섰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 민주당이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원래 러스트벨트라는 곳, 펜실베이니아라든가 위스콘신, 미시간 같은 주는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친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쪽 지역이 쇠락을 하고 자유무역을 한 결과 중국한테 밀려서 일자리 잃게 되니까 그 민심을 파고든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약속을 얼마나 잘 해줬느냐, 지켜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돌아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그 러스트벨트가 좀 민주당을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판세를 보면 쭉 예측돼 왔던 거와 비교했을 때 이변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선거도 저희 선거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영호남에서는 뭐 사실 관심 없는 결과들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부울경이 좀 떴던 거죠. 단순 비교하면 이제 그렇고요. 스윙 스테이트가 이제 충청 수도권 부울경이라고 봤을 네. 때 저희가 그 결과 중에 이제 플로리다가 생각보다 트럼프가 선전하고 있다 징표가 하나 있고요. 김태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러스트벨트가 바이든이 좀 우세하다 이런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플로리다 표심을 또 저희가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펜실베이니아처럼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플로리다를 격전지로 분류한 것 자체가 바이든한테 꽤 유리한 해석이긴 했는데 사실 플로리다는 유권자 구성을 보면 대도시보다는 그 어떤 노년층들이 나중에 은퇴를 하기 위해서 살거나 히스패닉들이 많이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이든한테 유리한 쪽으로 격전지로 이제 많이 분류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거의 90% 개표했는데 트럼프가 1, 2% 앞서고 있어요. 뉴욕타임즈 결과를 보시면 플로리다가 꽤 상징적인 의미라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바이든이 이기지 않을 것 같은데 이긴 지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선거 결과는 제가 보기엔 트럼프 쪽에서는 꽤 고무적으로 지금 보고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개표 결과를 보면서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지역이 혹시 바이든한테 넘어가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뭐 사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마다 투표 종료 시간도 다르고 그 때문에 출구조사 발표하는 그 시간들도 조금씩 다르고 이럴 것 같은데 예. 전반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큰 윤곽은 좀 언제쯤이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결정적인 타임은 언론에서 두세 개로 나눠놨어요. 지금 이 시간 플로리다 개표 결과가 첫 번째 표심이고 이때 바이든이 이기면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고 많이들 보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만약 바이든이 지면 그다음 이제 러스트벨트로 내일이나 오늘 밤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 김태현 교수님 강조하신 그 미시간이라든가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중에 바이든이 전부 다 이긴다. 뭐 이러면은 또 바이든한테 유리할 수 있는데 만약 거기서도 승부가 안 나면 펜실베니아 우편 투표가 결정되는 일요일까지 주말까지 우편 투표가 3일 후까지 인정을 하잖아요. 그걸 다 받고 나서 이제 개표를 시작할 겁니다. 그럼 펜실베니아까지 보는 상황이 가면은 그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이라든가 우편 투표를 둘러싼 소송 제기 그리고 내전까지 지금 필라델피아에 1000명 경찰 주 방위군 배치됐잖아요. 예. 1월까지 만약 우리가 이런 뉴스 특집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다. 그럼 이제 내전에 주목하는 여러 가지 총기 사건 같은 것도 같이 아마 뉴스에 뜨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플로리다 투표가 중요하고요. 오늘 밤이나 내일 중에 러스트벨트 주목하셔야 되고 그때까지 바이든의 승리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말까지 이런 어떤 총기 사건이라든가 소송전들을 우리가 지루하게 볼 상황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엘고 부시 대통령이 이제 재판이 되는 건데 폭력이 수반되는 이제 어떤 내전 상황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국면의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플로리다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8% 정도의 개표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전투표 집계가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결과들이 좀 빨리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 88% 개표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0.7%, 조 바이든 후보가 48.5%,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계속 서로 굉장히 초박빙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김영준 교수께서는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승리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제가 지금 결과를 보고 있는데 예. 개표율이 지금 막 나온 거는 막 업데이트 해가지고요. 예, 예, 90% 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20만 표 이상을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와요. 20만 표면 어느 정도인 겁니까? 비율.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벌써 2% 차이인 거거든요. 2%니까 10% 남았는 거를 이렇게 뒤집기 나머지를 개표해서 뒤집기는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하다. 가져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네요. 다만 이제 그 남부 직접 아까 선벨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노스캐롤라이나 그러니까 지금 전망하기를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세 중에 하나를 조 바이든이 가져가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게 전망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한 40% 개표를 했는데 조 바이든 후보가 한 10% 이상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와가지고 그걸 좀 더 지금 당장은 주목할 지역이 바로 거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플로리다가 남부 선벨트 지역의 경합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들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점치면서 이 선벨트 지역에서 세 곳 모두 승리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떠오른 그 신격전지에서 이제 승리를 좀 가져와야 대선까지 이제 최종 승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사실 격전지란 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이제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이제 바이든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언론들이 바이든이 왜 되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살짝 안 보이게 스며 들어가서 된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이 격전지가 맞느냐에 대한 또 논란들이 또 별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지금 개표 결과를 봤을 때 팩트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거는 노스캐롤라이나 김태현 교수님 말씀하신 노스캐롤라이나는 보수적인 지역이죠. 가서 여행하시고 이미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노스캐롤라이나 바이든을 투표한 것 자체를 굉장히 놀라할 정도로 이거는 좀 실제 격전지 양상을 보이거나 바이든 승리로 가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플로리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근데 바이든이 선전을 하는 거죠. 2%까지 따라잡은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엔 선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격전지 애리조나라든가 사실 조지아, 텍사스는 상상도 못하는 공화당 지역이었죠. 애리조나 가시면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굉장히 반이민 정서도 강하고 총기 사건 나가지고 그때 국회의원 한 명도 총기에 맞는 여성 의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남부 쪽을 여행하면 계속 신분증 검사를 해요. 그렇죠? 저희 기억이 나시지만 가시는 분들은 계속 그 불법 이민자 때문에 굉장히 반이민 정서가 강한 공화당 지역인데 언론에서는 이제 격전지로 분류를 하면서 여론조사 예측을 들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애리조나나 이런
지역은 텍사스나 조지아는 그래도 막판에는 트럼프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역에서 만약 바이든이 하나라도 가져간다면 김태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이변이고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표 초반에 전체적인 양상은 지금까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지 뭐 붉은 신기루, 푸른 신기루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큰 예상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55대 85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미리 초반으로 끝난 걸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전히 접전적인 플로리다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쪽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조지아주에도 제가 좀 살아봤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에요. 거기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선전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일종의 뭐 경합적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번 선거에는 흐름이 민주당 쪽으로 많이 좀 가 있었다. 그런 언론의 어떤 그 편향 보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예, 텍사스는 좀 어떨까요? 텍사스는 원래는 이제 공화당의 텃밭인데 이번에는 뭐 사실 준 경합지로 떠올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텍사스는 거의 한 번도 민주당 이긴 적이 없는 거고 텃밭인데 그러니까 접전적 분류하는 것 자체가 저도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현상이 일어났을까? 더군다나 반이민자들 때문에 시달린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오니까 또 이렇게 분류가 된 그런데, 거잖아요. 그런데 글쎄 이게 뭐죠? 멕시코하고의 이민 관련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여론조사에서 돌아선 거는 저도 상당히 예외적이라서 이게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 김영준 교수께서는 그럼에도 막판에는 텍사스가 공화당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트럼프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줬어요. 교수님께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예, 저는 뭐 만약 텍사스가 조 바이든 후보를 찍으면 선거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분류하는 것처럼 아마 텍사스는 조만간 이렇게 개표가 시작이 되면 트럼프 쪽 분류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접전 지역을 갖고 그야말로 뭐 6개 접전 지역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를 보는 거. 그게 이제 선거의 그 개표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이 텍사스라는 곳이 선거인단 38명,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한 곳이기 때문에 그 향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최종 결과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은데 텍사스가 왜 이 경합주를 분류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만큼 그동안은 공화당의 주요한 텃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텍사스에서 여론조사가 서로 비등비등하게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었다고 좀 보십니까? 텍사스에 얼마 전에 한번 열풍이 있었죠. 그 민주당 후보 상원의원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몰표를 몰아서 위험할 정도로 그때 테드 크루즈가 위험에 처할 정도로 선전을 했던 곳이에요. 그때 한번 텍사스에서 심상치 않은데 우리로 보면 대구나 광주에서 반대당에 대해서 투표를 할 정도로 파격이 있어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죠. 그때 후보가. 이런 심상치 않은 기운들이 있었던 거는 저희가 주목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텍사스가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이제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라든가 민주당에서 텍사스 보수표를 원하는 후보도 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도 텍사스를 기반으로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텍사스가 격전지로 분류된 것 자체가 트럼프에 대한 혐오도가 젊은 층이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유색인종들의 어떤 트럼프에 대한 혐오, 인종차별을 확산시킨 주범으로서 그런 혐오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결과는 나온 것이라고 보지만 선거는 1인 1표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더 싫어하는 게 2표, 3표가 나오진 않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마이크를 잡고 싫어한다고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 표는 한 표고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조용히 집에 있어도 그 사람 표도 한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기존의 경향들, 기조들 저희가 이제 대구나 광주에서 아직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듯이 텍사스나 이런 지역은 결국에는 그래도 집토끼로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거죠. 이게 사전 투표자가 970만 명이나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호재라고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체적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민주당 쪽에서 많이 앞서가다가 조금씩 좁혀지는 경향이었단 말이죠. 사전 투표를 했으면 그 비율대로 만약 투표를 했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유리하게 투표를 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짐작이었는데 좀 전에 플로리다에서 개표 나온 결과를 잠시만 봤었어요. 따라 분류를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는 또 그렇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글쎄 어쨌든 뭐 만약에 그 전체 추이가 그렇고 사전 투표자들이 비율대로 민주당 투표를 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부 선벨트 지역의 주요 경합주 그리고 새롭게 떠오른 경합주 좀 살펴봤는데
그 이외에 앞서 초반에 잠시 언급이 됐었던 북부 러스트벨트에서의 경합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 20명의 선거인단이 있는 주요 승부처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기도 한데 이 펜실베니아에서의 판세는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불리한 곳이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발에 땀나게 막 뛰어다녔던 거고 조 바이든 후보는 전체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펜실베니아만 이기면 선거를 이긴다 해가지고 집중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현재 보니까 8%를 개표를 했는데 바이든 후보가 27%를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이 도시 지역, 필라델피아 이쪽은 민주당을 찍고 공업지대에서는 공화당을 찍는데 지금 네. 개표가 필라델피 쪽에서 먼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는 뭐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쪽 펜실베니아 쪽? 저는 뭐 트럼프 지지자는 아닌데 트럼프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펜실베니아 가보시면 진짜 김태형 교수님 말씀하시죠. 필라델피아는 거의 뭐 진보의 메카 정도로 굉장히 그 젊은 층들이 트럼프에 대한 혐오 정서를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필라델피아 인콰이어 뭐 이런 신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외부로 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그 소위 유펜과 펜스테이트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펜에서는 예, 돈 많은 이제 고학력자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의 어떤 대학 도시고 조금 나가면 펜스테이트는 완전히 칼리지 풋볼 좋아하는 어떤 펜실베니아 서부 어떤 외곽 정서를 잘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펜실베니아가 바이든의 고향이긴 하지만 우리가 트럼프한테도 여전히 여러 가지 기대를 갖고 있다는 면을 제가 접으면 안 된다 그렇게 보고요. 펜실베니아가 지금 플로리다 만약 트럼프한테 넘어갔다. 근데 펜실베니아까지 트럼프로 넘어가면 사실은 또 이런 트럼프에서 굉장히 또 유리한 거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트럼프가 좀 끝까지 선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바이든이 펜실베니아를 가져가면 김태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플로리다를 이기더라도 굉장히 전반적인 판세는 불리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펜실베니아는 저희가 앞서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예측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지만 우편 투표를 6일까지 받잖아요. 네. 이 점이 이번 선거의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 펜실베니아가 기억나시죠? 엘고 아들 부시 때 플로리다 주지사가 또 부시 대통령 후보의 동생이었잖아요. 제 부시였단 말이죠. 지금 펜실베니아가 어나더 플로리다 재판이 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우편 투표 중에 한 22개 주는 그렇죠. 인정 그 당일날 개표를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주들이 이제 늦게까지 오는 거를 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 반발을 했죠.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또 표현을 그쪽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대법원이 6대3으로 판결이 다시 변화가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플로리다를 트럼프가 이기고 나머지 주에서 결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주말까지 펜실베니아 투표를 봐야 되는데 그때 우편 투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고 가짜라고 하면서 어떤 내란을 선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 미국이 결정적으로 리더십의 위기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는 시기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펜실베니아의 우편 투표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이거는 굉장히 장기화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바라건대 좀 미국이 전 세계 지도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간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여담을 말씀드리면 저는 전 세계가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류 대 바이러스죠. 예. 그런데 총사령관을 해야 될 미국 대통령이 무시를 하고 있어서 이렇다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보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펜실베니아가 9%를 개표를 했는데 바이든 후보가 32% 앞서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표본도 아직 덜 돌았지만 예를 들어 90%까지는 돌았다고 쳤을 경우에 거기서 한 30-40% 차이가 난다 그러면 김영준 교수 말한 그런 우려한 상황은 안 일어날 텐데 정말 아주 박빙인데 뭐 6일까지 들어오는 표 기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 난리가 날 수가 있죠. 그러면 세계가 상당히 어지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그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 막판에 바이든 후보가 친환경 정책 발표하고 여기에 맞서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셰일가스 관련된 막 공세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큰 나중에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영향은 적겠습니까?
그 기후변화, 그린 뉴딜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인 담론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정 탈퇴하면서 사실 우리가 금기시했던 기후변화에 대한 퀘스천을 던졌거든요. 일자리를 뺏어가고 사실 탄광에서 일하는 중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다 앗아가는 진보와 과학자들의 어떤 판타지에 불과하다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죠. 지금 그걸 다시 또 건든 겁니다. 펜실베니아에 자기 유권자들 결집을 하기 위해서 석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한 탄소 규제를 받는 공장지대 노동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승부수를 던진 거고요. 뭐 늘 하던 거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또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 2%로 만약 갈라지면 그 표들이 집중되는 것들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목을 끌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펜실베니아를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NN.com 들어가시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줄을 골라가지고 예상을 하는 맵도 있었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한번 해봤는데 딱 하고 나서 펜실베니아 하나가 남더라고요.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나머지가 다 비슷하게 나눠 가졌을 땐 저도 펜실베니아 하나가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 판세가 갈라지는 걸 저 스스로 한번 그 CNN.com에서 해봤습니다. 그때 펜실베니아를 저도 격전지로 생각했던 거죠. 저는 결국엔 거기를 빨간색 혹은 파란색으로 누르면서 결과를 예상을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펜실베니아를 지켜보게 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전통적으로 이제 열세 후보가 좀 도드라지면 이게 뭐 패배를 인정하고 이긴 후보가 승리를 선언하면 끝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프로세스가 그대로 맞아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대표적인 게 2000년 선거죠. 플로리다에서 알고하고 그 2000년에 2002년인가 2000년이구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후보가 파퓰러 보트 일반 투표는 더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승복을 했어요. 그런 식의 전통이 있는데 이번 대선 아까 말씀 변수 만약에 이 선거 결과 일찌감치 판세 결정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접전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편 투표 변수도 있고 막 그러면 끝까지 승복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불확실성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만약 방송사에서 본인의 당선 선언이 확실시해서 당선이 선언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정권 이행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도 가능한 건지요? 바이든 캠프가 스스로 하겠다는 거는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법적 권한 문제는 다시 또 소송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준비해서 트랜지션 커미티를 꾸미는 거야 본인들 자유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 권한이 있느냐는 슈프림 코트까지 가가지고 또 소송이 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우편 투표가 김태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그거에 대해 따라서 트랜지션 커미티한테 권한을 이양하느냐에 슈프림 코트의 또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그 지리한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불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캠프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원하고 압도적인 승리가 예견되는 당시에 본인이 이제 정권 이양회를 구성하겠다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지 거기에 어떤 법적 권한이 주어진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든 캠프에서는 아슬아슬한 승리보다 우편 투표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떤 박빙의 승리보다는 압도적인 승리를 원하는 것이고 지금 개표 결과 봐서는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지금 바이든이 잘 하고 있어요. 만약 이런 대로 간다면 플로리다를 지더라도 바이든이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김태형 교수님 말씀하신 러스트벨트라든가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 애리조나, 지오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중에 하나를 가져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을 선동하는 트위터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혼란들을 우리가 좀 한번 오늘 밤하고 내일까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는 만약에 포스트 대선 이후에 어떤 후보도 그 매직 넘버를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럴 때는 의회나 이런 차원에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글쎄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269대 269가 딱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하원에서 뽑는 걸로 돼 있죠. 하원에서 투표하는데 지금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니까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뭐 합니까? 상원보다는 하원에서 결정하는 건데 이번 현재 지금 상하원 선거도 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도 집중을 안 하는데 대선이 워낙 중요하니까. 상원도 이번에는 그 민주당이 다수가 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더라도 자기 정권에서는 상하원을 모두 다 민주당이 내줘가지고 그 분점 정부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번 미 대선 결과를 우리가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미 관계 그리고 북미 협상 이곳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두 가지 상황을 다 가정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바이든 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사실 북한과의 대화가 예전만큼 원활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내놓는 지금 준비 시나리오는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대북 협상을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방식을 제안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대부분 전망대로 바이든이 집권을 하면은 일단은 이란 JCPOA를 복구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해놓은 작업들은 대부분 이제 다 폐기 처분하는데 북한이 이제 좀 재밌는 이슈죠. TV 마지막 대선 토론 보면 김정은한테 합법성을 부여했던 트럼프는 맹비난을 한 걸 봐서는 좀 어려질 수 있겠다고 보지만 이란 핵 합의를 JCPOA를 또 복원시킨다는 건 북한한테도 같은 방식을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국가안보보좌관 유력 시대는 토니 블링컨 부안보보좌관이 있었죠. 그리고 미셸 플로노이라고 이제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여성분이 있어요. 이런 핵심 외교안보 사람들이 한반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뉴욕타임즈나 했었거든요. 북한의 핵 보유 상황 자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창의적인 해법들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향적인 얘기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문제는 이 정권 이양 기간하는 1월까지 바이든 캠프에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버니 샌더스하고 일을 했던 벤 잭슨이라든가 좀 실용적인 창의적인 방안을 언급하는 젊은 학자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박정현이라든가 브루킹스에서 연구했던 어떻게 보면 북한은 인권 독재의 악마이기 때문에 제재를 해가지고 항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학파가 있어요. 그 두 가지 학파 중에 어디가 우선을 점하고 실제 부차방 거나 북핵 협상팀에 들어가느냐가 결정적인 나머지 4년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악마와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제재로 인해서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떤 협상들도 바람업이든 탑다운이 힘들 겁니다. 원비어 가족들하고 대화부터 주선을 하겠죠. 맹비난을 퍼붓기 위해서. 근데 만약 벤 잭슨이라든가 다른 어떤 전향적인 토비 달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약 조셉 윤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의 또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3개월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트럼프 정도는 아니더라도 꽤 전향적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외교부 지금 최정권 1차관 중심으로 TF가 꾸려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이든 캠프랑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지만 재미있는 건 며칠 전에 이제 바이든 캠프가 아무도 외국 사람 만나지 마라. 러시아 때문에 미국을 트럼프를 비난했는데 우리가 외국하고 만나면 안 된다고 일체 봉쇄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지금 노력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공공외교 차원의 트랙2 차원의 여러 가지 외교들이라는 거. 교수님, 김태형 교수님이나 저 같은 학자들이 가서 만난다든가 세미나 형태로 아니면 또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실제 민주당 캠프에 선거 지원을 하고 맨발로 뛰었던 사람들이 줄을 댄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조금이라도 협조적인 바이든 캠프의 학파들이 주요 자리에 포스트를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1월까지가 가장 결정적인 기간입니다. 오바마의 바이든 기간으로 4년이 앞으로 가느냐, 악마와 손잡을 수 없다. 제재하다 보면 항복하거나 붕괴할 것이다.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가 벤 잭슨이나 이런 사람들 아이디어처럼 암스 컨트롤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게 우리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상해서 준비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주요 인물들의 활동 면면도 좀 짚어봐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김영준 교수,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